네, 다음 발표 트랙 3의 마지막 발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김준태 왓썹 대표님께서 결제 데이터 기반 소비의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김준태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왓썹 대표 김준태입니다. 아마 저희가 제일 쉽고 확인하기 쉬운 주제를 할 것 같고요. 보시면서 저희 서비스 많이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ake Financial Data Actionable이라고 해서 저희는 사용자의 결제 데이터를 갖고 사용자한테 맞춤형 소비 관리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가공하는 기술을 비교할 때 회사 내부에 가서 뜯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못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를 비교한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언제 얼마나 어떤 금액으로 나가는지 아시나요? 조사에 따르면 84% 정도가 결제조차 모르고 결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서비스는 해지하는데 극악입니다. 12단계를 넘어서야 겨우겨우 해지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저희는 B2C 서비스인 왓썹을 만들었고요. 왓썹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이 왓썹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요. 자주 사용하시는 카드나 은행, 간편결제를 왓썹에 연동하면 매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구독부터 보험, 대출, 적금, 그 다음에 통신비, 공과금, 기부금, 해지장비까지 자동으로 찾아서 보여드리고요. 결제 전에 알림 드리고요. 해지하는데 헤매실 필요 없이 앱 내에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주기를 저희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건너뛰기 통해서요. 그리고 저희는 사용자의 결제 내역을 분석하다 보니까 사용자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마음에 들으시면 앱 내에서 간편하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들으실 때마다 계속 떠오르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후에 사용자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는 매월 23.9% 성장해서 지금 25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유저들의 대부분의 10명 중에 8명이 마케팅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지인의 소개와 추천으로 들어온 자연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없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 앱들이 갖고 있는 평균 리텐션보다 저희가 1.4배 정도 리텐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객을 타겟팅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면 구매 전환율이 다른 구매하는 여러 커머스보다 2.7배 정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 저는 이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게 기본인 금융에서 고정 지출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곽강받을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사용자의 결제 내역 수용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마이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해에 작년 동안 마케팅과 인건비로 총 6,900억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6,900원 썼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저희 앱스토어 들어가면 금융 분야 앱 순위거든요. 1등부터 한 56위까지 했는데 대부분 다 마케팅을 1년에 100억 이상씩 쓰십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50위 안에 가계부, 아무런 마케팅 하지도 않은 가계부가 3개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내 손 안에 금융비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지만 마이데이터로 자동으로 긁어옴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돈 관리를 수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수입 지출 집계가 엉망입니다. 수입 집계 편차는 한 264만 원, 지출 집계 편차는 225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게 내 수입이고 어느 게 내 지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 지출, 우리가 원래 자산 관리의 핵심은 고정비 관리거든요. 고정비를 추출하는데 정확도가 어떤 건 아예 0%고 좀 잘한다 하는 건 70%입니다.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산이 다 다릅니다. 집계의 기준도 다르고 집계의 기준이 아예 없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현대금융이 생긴 지 이제는 2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원인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데이터 산업에 대한 구조가 이해가 좀 필요한데 금융에서는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한 번도 구조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금융의 핵심 BM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있지 않거든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수집을 하고 처리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사업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으면 뭔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우리 데이터 비즈니스를 이제 용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수집만 하면 뭐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융사들이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공을 하지 않고요.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고 그냥 내비둡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잘못 처리합니다. 나는 싱싱이를 탔는데 갑자기 도소를 뭐 구매했다 그러고 커피를 먹었는데 음식점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잘못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냥 완전 엔지니어 입장에서 접근을 해요. 그냥 본인의 소유관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다시 들어와 이체가 됐는데 그걸 빠져나갈 땐 지출로 잡고 들어온 통장에서는 수입으로 잡아버려요. 근데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놓으니까 제가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10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 지출과 100만 원 수입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납입이 완료되는 보험료인데 같은 화면에서 한쪽은 지출 예정이라고 한쪽은 납입이 완료됐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급여나 보험료 같이 기본적으로 금융 특성상 급여는 미리 받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잖아요. 휴일이 껴있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엔지니어적 접근에서 접근하다 보니 25일에 나갔어야 했는데 안 나갔네? 새로운 보험이 생겼나 보다 하고 두 개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타게 되면 선결제와 결제 취소를 이루는데 선결제 한 것도 지출, 결제 취소한 거는 수입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분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결제를 하면 다양한 금융사에서 쇼핑, 대분류, 미분류, 쇼핑, 인터넷 쇼핑, 뭐 전자기기 이런 식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제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자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결제 내역 처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크카드로 결제가 들어오면 다른 금융사나 핀테크사들이 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대충의 가계부를 만들려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결제 내역을 최대한 담아서 하고요. 동시에 결제 내역뿐만 아니라 결제에는 결제자의 욕구나 상황과 그다음에 상태, 그다음에 필요와 취향, 그다음에 결정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결제자의 정보까지 추가해서 데이터를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잘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결제 수단과 방법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래 우리 머릿속에는 결제를 하면 페이로 이걸 결제했어라고 하면 페이 먼저 찍히고 페이에 연결된 카드 찍히고 카드에 연결된 은행이 찍힐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 되게 재밌는 게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결제 시간을 받아오는 값이 옵셔널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제 시간을 기록하는 회사도 있는데 기록하지 않는 회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럼 저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이제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효율화 자동화해야 됩니다. 사실 결제 내역이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와 시간 투입이 많고요. 그다음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되게 많은 소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 없이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최대한 자동화하고 간편화해서 진행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들어갔던 이제는 시뮬레이션을 보면 초기에 들어갔던 저희 산출에 대해서 현재는 이렇게 약 한 94% 정도 절약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는 더 효율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10분도 안 되는데 발표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을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구독 관리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소비 플랫폼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자료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 개인 정보들이 있어서 우리가 마케팅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고객에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고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사실 결제 데이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졌냐 안 졌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여러분들 조사할 때 두 가지를 보잖아요. 금융수단을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체크하는데 결제 내역은 그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고정비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소비와 일상을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실 글로벌 구독장이 되게 크고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잘 모르고 해지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5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지금 유료화 버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 가공,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B2C 앱을 써서 하고 있고요. 이 B2C 앱에 대한 만듦새가 좀 괜찮아서 실제 월 구독형으로 결제를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최고의 결제 내역 처리, 가공, 분석 AI 솔루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진출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에도 사실 결제 내역이 잘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현대 금융을 싸고 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밑에 있는 그 분류 정확도, 프로파일 분류가 정확도, 혹은 뭐 고정지출 찾는 분류와 정확도가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 했던 정확도인데 지금 미국의 12,000개 금융사가 연동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저거랑 유사한 속도에 유사한 성능이 나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에는 개인정보와 시용정보법 관련된 것 때문에 LLM을 쓸 수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LLM을 써서 저희가 유사한 곡에 나오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할 때는 큰 문제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2C와 B2B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제 내역은 사실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을 나타냅니다. 개인의 욕구나 내 외면의 상태, 주변의 환경, 필요, 취향, 선호, 결정들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제 내역을 분석하는 저희는 결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 일상의 수많은 경제적 여정마다 최고의 삶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돈 관리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일상을 잘 사실 때 그 부분을 안전하게 저희가 이렇게 인도해드리고 가이드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 핵심이고 사실 저희의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이제 데이터에 실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저희 고객사 중에 마이데이터를 쓰고 있는 금융사나 아니면 뭐 통신사들이 존재해요. 그들이 하는 거는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개인의 신용 정보 데이터를 저희를 통해서 처리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걸 쓰는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저희 고객사 중에 CJ 제일제당 같은 고객사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CJ 제일제당은 왜 들어왔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는 B2C나 D2C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내 물건을 사는 고객이 누군지 되게 궁금해해요. 근데 저희는 결제 내역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거든요. 뭐 앞서 보셨듯이 그 처리 같은 경우는 결제 내역을 만드는 거고 가공 같은 경우는 결제 내역을 통해 결제자 정보를 부여하는 거고 분석은 그걸 통해서 사용자를 프로파일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햇반을 샀다라고 하면 햇반을 산 사람의 직업은 뭐지? 그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 연애 중일까? 가구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자녀는 어떤 상태고 건강은 어떻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개인의 특성 정보와 생애 이벤트적인 정보를 보기도 하고요. 동시에 소득은 얼마큼 있고 고정비 얼마나 하고 소비료가 얼마큼 되는지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어느 곳을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햇반을 샀던 고객이 빵을 산다라고 하면 하루 중 몇 시, 주 중에 무슨 요일, 월 중에 무슨 일에 샀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프로파일링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B2C와 B2B를 하는 업체고요.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결제 내역을 갖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떠오르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지금 6셔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결제 내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비의 자율주행을 꿈꾸는 왓썹 대표님 김준태 대표님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빨리 끝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 타임입니다. 시간을 넉넉히 주신 것 같은데요.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지금 바로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일상 그리고 또 돈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은데요.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하면 저기 정기 결제 나가 끊고 싶은 거를 대신 끌어주나요? 예. 예, 가능합니다. 질문 끝인가요? 네, 왓썹 앱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기 맨 앞줄에 여기 앞분.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계부 앱을 굉장히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유심히 봤는데요. 지금 질문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PT를 하시면서 고정 지출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질문을 하셨는데 전 사용 서비스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만 그래서 고정 지출 데이터는 왜 유난히 다른 그런 소비 지출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면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아직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마케팅적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럼 사용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이 서비스가 어떤 걸 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1인 가구인지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그런 세부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미 금융 마이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 사용자가 그런 개인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제가 다 죄송해요. 첫 번째가 고정 지출 데이터. 예. 그거는 되게 그냥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재테크하려고 자산 관리를 받으시려고 하면 자산 관리사들이 3개월 동안 지출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비 얼마 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걸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유지할 건지 그 남은 돈으로 어떻게 재테크할 건지 이제는 이렇게 판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자산 관리를 받으시려면 돈이 좀 많으셔야 돼요. 한 40억 정도 있어야 자산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고정비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자산 관리할 때 쓰시는 게 이제 크고요. 두 번째 질문이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예.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앱을 만들었을 때는 고정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비 관리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반비 관리도 해드리고 고정비 관리도 했었는데 마이데이터 법 시행 이후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만 그거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계부나 아니면 소비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일반 지출 중에 좀 더 보다 나은 지출을 선택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다 내린 상태에서 지금 그냥 구독 관리로 컨셉을 잡아서 지금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허가 곧 끝나니까 그 이후에 쓰시면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귀찮게 어디 헤매고 다니실 필요 없이 내가 뭐 쓰지 하고 쭉 보신 다음에 해지하거나 아니면 계속 쓰시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유익이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마이데이터인지 앱이. 사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에 뭘 심어서 도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킹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이 고객이 남긴 여러 가지 디지털 흔적을 갖고 이 사람을 프로파일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방법 중에 물어보는 방법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문지를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설문지를 한다 해도 설문에 대한 응답률도 낮고 사실 설문을 하는 주체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은 제외하고 이제는 도청이나 아니면 해킹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좀 위험하니까 빼고 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디지털 흔적이나 오프라인 흔적을 갖고 사용자를 맞춰요. 아까 빙수 대표님이 하시는 것도 비슷한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근데 결제 내역은 사실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뭔가를 관심 갖고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넘어간 다음에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관심에 대한 그러니까 정도와 구매를 했던 정도에 대한 정도 차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 내역을 통해서 사용자를 분석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갖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돌아가서 결제 내역을 전처리하고 가공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 단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써도 제 자산이 잘못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는 전혀 관심 없는 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 디지털 흔적을 잘 분석해서 하고 있는 마케팅 툴로 많이 쓰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융사들이 왜 그걸 못할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시작이 잘못됐어요. 나는 결제 내역을 갖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거야 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나는 결제 내역을 정리해서 가계부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가계부와 이 사람의 성적이 다른 이유가, 사람이 가계부를 쓸 때에는 쓰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 더 써야 되겠다, 덜 써야 되겠다, 아껴야 되겠다, 요걸 사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가계부로 디지털에 정리해서 딱 보여주면 그 사람이 인지해야 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돈을 더 쓰라 할지 절약하라 할지 이 방법으로 쓰라 할지에 대한 방법이 도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단순히 결제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의 금융의 상황이고요. 저희는 좀 다른 거는 이 사람이 누군지 파악해서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걸 제안한다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택시를 많이 타면 특정 앱에서는 택시비가 많아요라는 알림이 가요. 근데 저희 앱을 쓴 사람들 택시를 많이 쓰는데 이 택시가 밤에 자꾸 직장 근처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희는 힘들지 하고 원티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그 차이입니다. 예. 네, 답변이 잘 되셨나요? 이 바로 옆에 계신 분께서 또 질문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결제 내역을 가지고 아까 다양한 고객의 뭐 니즈나 뭐 취향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그 결제 내역 중에 업종이나 품목 정보를 가지고 그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관심사, 특히 뭐 라이프 스타일 등을 좀 카테고라이징을 해보려고 할 때는 굉장히 그 간극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그 방법은 결국 한계로 귀결 되거든요. 직접 수집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도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입점해야 된다라는 데이터 널려 있고, 그 다음에 소비를 분석할 수 있는 소비 데이터, 시장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널려 있거든요. 근데 널려 있는데 이렇다 할 나한테 맞는 서비스가 안 오는 거는 그게 누가 결제하는지 몰라요. 뭐 한 예로 GS 리테일에서도 GS25C에서 결제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자동 발주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결제들은 쌓여 있는데 이 결제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값이 매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데이터 수집을 잘못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결국 데이터에 대해서 개인의 맞춤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마음 먹고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시작한다면 수집 방법부터 개인의 정보를 같이 수집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비식별하게 놔둔다 하더라도 아이디 값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게 누군지를 잡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관리하셔야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핵심이고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결제 데이터 벌크나 은행 그 거래 내역에 벌크가 있으면 그냥 뭐 요즘은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에 대한 러프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할 그 결제 내역으로 마케팅을 쓸 수 있는 게 없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가 그 가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업종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300여 업종의 그 결제 내역들이 있고, 근데 그 고객별로 식별되지는 않지만 그 업종들의 어떤 베리에이션들을 이렇게 누적치나 이런 트레이스를 봤을 때 과연 이 업종의 소비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오류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준적인 그런 게 뭐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마 노하우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그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보았을 때 제일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생애 이벤트를 빨리 결제 내역에서 잡아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비 수준과 같은 생활, 그러니까 같은 그 곳에서 그리고 같은 직업을 다닌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결제가 크게 튀는 거는 이 사람 생애 이벤트가 바뀌었을 때거든요. 뭐 이 사람이 싱글일 때, 그러니까 싱글인 사람과 결혼한 제가 있다가 제가 갑자기 와이프가 이번에 뭐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 결제 데이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먼저 생애 이벤트를 기점으로 잡고 생애 이벤트 기점으로 그 다음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주변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추천이나 분석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애 이벤트를 잡아서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네, 뒤에 여성분도 아까 질문해 주시겠다고 손 드셨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대표님 괜찮으시죠? 아 예. 네, 네.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결제 내역을 정의하고 그 분류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구축된 분류 체계가 총 몇 가지 정도 지금 갖고 계신지, 그리고 분류의 마지막 단계가 뭐 예를 들면 음식업 이렇게까지 끝났는지 어느 단계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끝단은 만약에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 그러면 6레벨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6레벨에서 6레벨은 브랜드 값이기 때문에 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브랜드 값이라는 거는 뭐 동서 한방병원 하면 그 브랜드 값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5레벨까지만 두고 하면 저희가 태그, 그러니까 결제 내역을 그러니까 결제 내역을 결제 자체의 정보만 정리하는 걸로 하면 한 6천여 개가 좀 넘고요.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셀 수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값이 병원이면 병원만 해도 우리나라 전국 병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브랜드 값 정보는 어떻게 가져오냐? 그럼 공공 데이터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됐을 때 브랜드 값에서 공공 데이터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동서한방병원이란 거는 뭐 이거는 병원 등급이 뭐야? 어디 위치에 있어? 병상수는 몇 개야? 진료 과목은 뭐야? 뭐 이제 진료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은 추가 가공 정보로 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실까요? 네, 여기 맨 앞줄에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넘겨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리가 멉니다. 예, 말씀 듣고 그 강연 중에 앱을 설치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 마이데이터 사용하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나 카드를 일괄 등록하는 데 비해서 지금 이거는 카드사별로 금융사별로 건건히 등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계획 있으신지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지출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막상 보이는 거는 구독 관련된 지출만 보이고 있어서 혹시 그것도 전체 지출로 확장할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8월 그때 이제 마이데이터법이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유예 기간이 있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법인을 만들었어요. 저희 완전 꼬꼬마 때. 그래갖고 저희는 2022년에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 이제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마이데이터가 아니라 조금 불편한 금융 결전에서 사용하는 오픈뱅킹이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 이제 더 보여드리면 이제는 법 위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 저희가 마이데이터 데이터를 쥐고 이제는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그 연동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 B2B로 제공하는 거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는 라이센스가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다 개선될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준태 대표님 너무 지쳐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발표는 비록 짧았지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꽉 채워주신 김준태 대표님께 힘찬 박수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 왓썹 앱 다운받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